자, 2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존 기준금리 3.5%포인트를 동결했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 동결한 주요 내용들 그리고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이제 동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4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는 역성장을 했었고요. 이번 연도 1분기도 지금 전망으로 보면은 이제 역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침체 국면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통위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번 쉬고 가자. 지금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이 금리 인상의 영향을 살펴보고 그것을 한번 모니터링 해보고 한번 쉬어가자라는 의미로서 이제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동결을 했는데 소폭 본다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FOMC 회의에서 3월 달에 열릴 텐데 3월 22일에 열리면 지금 미국 선물 시장에서 이제 빅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지금 빅스텝 얘기도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 압박이 미국에서 더 심화되고 있고 경기 위축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그때 아마 금리 미국에서 올린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번 쉬고 가기 때문에 금리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 이제 동결이 됐던 것이 뭐 시장에서는 아쉬운 소리도 나오지만은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동결의 주요 원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금리가 올랐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동결이 되면서 일시 정지가 됐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평론가는 얘기했지만 이제 3월 달 FOMC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 또 향방을 봐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현재 일시정지된 동결된 금리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잠시 한 달간 쉬어간다고 봐야 돼요. 3월 달에는 저희 금통위가 없는데요. 저희도 4월 달에는 올리지 않겠나.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뭐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대출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미국의 금리가 베이비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한번 두세 번 정도 더 갈 가능성이 있어요.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금리 올리는 이유 첫 번째가 이제 물가 안정인데 물가가 지금 현재 6.4에서 거의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3월 달에 빅 스텝을 간다면 우리는 베이비 스텝 정도 한번 더 갈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신 것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1.25포인트까지는 뭐 무난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1.5까지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베이비 스텝을 간다 하더라도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정부가 대출 금리를 압박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이게 호재는 아니죠. 악재로 그냥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금리가 동결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환율 방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환율 안정세에 있습니다. 1,200원 후반대, 90원대 있는데요. 환율이 안정되면 우리가 베이비 스텝 갈 가능성이 있고요. 환율이 불안해지면 더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물가가 좀 뒷받침 못하고 있거든요. 물가가 지금 굉장히 공공요금부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환율도 불안해질 수 있고요. 환율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가 올라가는 금리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환율 방어에 있어서 안정적이지만은 추이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율이 또 오른다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위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경기 침체, 환율의 어떤 상승 등 했을 때 요즘 분위기로서는 뭐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일어나면서 바닥을 찍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의 상승의 기조는 역시나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금통위에서 이제 동결을 했을 때 이제 금통위원들이 이제 총재까지 포함해서 총 7명이거든요. 총재 빼고 6명인데 그 중에서 5명 이상이 금리 상승의 여력은 남아 있다. 한마디로 이제는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 아직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되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사실 아직은 뭐 바닥론은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 자체도 이제 문제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는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물가 자체가 또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에서 또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여력이 또 생겨요. 또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금리의 영향에서 벗어나기엔 좀 힘든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그래서 바닥론은 좀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수님도 부동산 시그널 지금 현재 바닥론은 부정적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금리 말씀하셨는데 금리가 현재 지금 다음 달
계속 가면서 현재 3.5%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3.5% 아니면은 3.75%를 상단으로 봤었어요.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어떤 저는 그 이상도 예측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금리가 상승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길지는 않아요. 길어야 뭐 한 20개월 정도, 2년 정도는 갈 수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돼버리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직접적 요인은 부동산 시장에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매수세를 꺾을 수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거의 타격을 받는 게 부동산 시장뿐이 아니라 기업체예요. 기업체의 조달 금리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그 PPI가 높아지거든요. 생산자 물가가 높아지고 이게 또 소비자 물가로 연결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2021년도 8월부터 금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딱 10번 올렸거든요. 지금까지의 그 대출 형태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급격하게 떨어져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업 대출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기업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어려워서 경기가 만약에 침체되거나 어려워지면 대출 금리에 관계없이 집안 사거든요.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닥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변동에 따르는 상승과 하락을 볼 때 꼭지점이 어디냐, 상승의 꼭지점이 어디냐고 볼 때는 금리를 올린 데 하고 나서 4개월 후예요. 이게 이제 2021년도 7, 8월 달에부터 금리를 올렸는데 사실 서울의 강남지의 꼭지점은 그게 10월, 11월 달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2022년도 2월부터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어요. 마지막 서울의 서초구가 7월 달인가 하락했죠. 그런데 문제는 바닥을 이야기하려면 금리가 떨어지는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그 또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진다는 신호가 있지 않는 한은 바닥론을 이야기하기는 이르다. 이르다. 네, 이르다. 자, 바닥론을 얘기하기는 이른 상황인데 현재 지금 소폭이지만 네. 거래량이 지금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그 인터넷에 그 나와 있는 그 인터넷을 주로 하고 있는 뱅크, 은행들 보게 되면 3%대 후반도 나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네네. 자, 과연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 신호 네. 어떤 그 반전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전국으로 본다 그러면 1월에 주택 매매량이 한 2만 5천호 가구가 됐었는데 이게 전달보다 9.9% 줄은 거고요. 이게 또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줄었고 5년 평균 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도 63% 사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본다 그러면 거래량이 줄었는데 약간 미미하지만 그래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월 달에. 실제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더니 한 1월 달에 한 7천 건 이상으로 좀 서울 수도권에서 거래량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약간 이게 소폭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거든요.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전체적인 전국 거래량은 줄고 있으나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좀 유의미한 어떤 분위기도 좀 느껴진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정부가 내고 있는 정책들, 그다음에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서울이나 수도권의 매수 심리를 어떤 자극하고 있다라고 좀 반증을 해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미묘하게 좀 감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거래라든지 이제 거래량들은 줄고 있는 거는 뭐 팩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수님 현 정부에서는 지금 거래량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또 우리 교수님도 일목 어느 정도의 지금 그 영향을 지금 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에서의 갈등, 또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동상이몽의 시선들.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래 활성화를 굉장히 1순위로 지금 보고 있는 반면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안정화라고 하지만은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양면성이죠. 양면성이죠. 네. 이런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경착륙보다 연착륙을 원하는 거거든요. 주택 가격이 높다는 것은 뭐 정책 당국자들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서서히 떨어져서 안정화되길 바라는데 그 과정에 지금 뭐 고민하는 여러 가지 카드를 많이 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도 규제 완화는 뭐 다 내놨지만 미분양 주택이 이제 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도 지금 당장 내놓을 시기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제 그 미분양 주택도 지금 계획은 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악성 미분양이 지금 한 7,500가구 정도 되는데요. 이 악성 미분양도 저도 회의에 가서 이제 똑같은 말을 했는데 악성 미분양을 정부가 매입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매입한다면 어떤 기준을 삼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조언한 거는 이제 지방 물량부터 매입을 하고 면적과 금액을 상한선을 둬라. 그리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분양 시장에 미분양 시장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제까지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거 보면요. 2009년도 2월 12일 121 대책도 그랬고 2012년도 9월 10일 대책도 그랬고 미분양 주택이 많아지면은 무슨 대책을 내놓냐면요. 취득세 50% 가면 양도세 5년간 면제 아무나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양면성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대책. 이게 세제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이 그 미분양 주택이 늘고 주는 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떤 대책을 내놔도. 보세요. 13 대책 이후에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거래량이 거의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12월 달에 한 1000가구 들었어요. 1월 달에 지금 거래량이 1220가구 정도거든요. 얼마 안 늘었잖아요. 지금 거래되는 게 는 걸로 보이는 건 거래량은 작은데 그나마도 좀 이제 오르고 있다는 것은 급매물 위주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사철이고 지금 이제 3월 2일부터 계약하잖아요. 그 이사철 때문에 아마 급매물 이상은 더 이 안으로 안 떨어질 거라고 그런 심리로 매수한 거지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대책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일산 대책의 지역 규제 완화라든지 아마 5월달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서울시가 아마 풀지 않겠나. 그래서 정상시장의 거래를 유도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포커스가 무주택자 중심으로 실소유자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게 국토부 방향입니다 지금. 자, 지금 급매물 거의 뭐 20, 30%, 30, 40% 떨어진 매물들을 실수요자가 지금 매수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과연 더 떨어질 위험성은 없을까요? 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일단은 만약에 더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실수요자거든요. 일단은 이제는 급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가 실수요자로서 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고 지금의 만약에 투자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기다리고 있다. 관망세가 더 많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뭐 실수요자 이외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이른감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점들을 이제는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그 매매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해봤고요. 현재 지금 서울권의 자가 비율이 43%에서 50%가 채 안 됩니다. 자가주택 보유율이 국토부 자료는 49%입니다. 예, 49%. 50%가 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는 50%가 좀 넘는 걸로 한 60%가 좀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50%가 넘는 인원의 서울권 수도권 인원들이 전월세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월세를. 그 상황에서 현재 뭐 우리 평론가는 말하기 단어가 틀렸다고 했던 그 뭐야 전세왕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네네. 네. 그리고 전세가 그리고 뭐 요즘에는 건축왕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 역전세난 집값이 떨어지면서 보증금 그대로 있고 역전세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전월세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의 전세가 비율이 51.2%대입니다. 2월달 기준으로 KB 자료인데요. 이 그 전세 가격은 2년 동안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주택의 전세가 4억이면 4억이 2년 동안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 5억의 아파트는 금리 상승 후 4억 8천, 4억 6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좁아지거나 비슷해지면 역전세가 나타나는 건데요. 역전세를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3월 2일부터 정부가 그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풀어놨어요. 3월 2일부터. 그러니까 아직 며칠 남았죠. 3월 2일 만약에 이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 대출을 풀어놨는데 문제가 있어요. DSR은 그냥 적용합니다. 이게 빚 좋은 게 살고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 소득이 있어서 그걸 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좁아진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까지 내놓은 대책들, 작년 9월 1일이나 재작년에 내놓은 대책이나 또 최근에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전부 사후적 대책이에요. 전세 사고가 나면은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대책. 사전적 대책이라고 하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지 또는 뭐 등기부등본상의 손수지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과연 임차인들 10명 중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국토부에다 얘기한 게 이러한 권리를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줘라.
거기는 대가를 지불하면 되거든요. 뭐 정보료가 그 수수료니까 좀 더 올려주더라도 또는 뭐 출장비를 주더라도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주고 잘못했을 때 그만큼 또 책임을 물으면 되거든요. 이게 사전적 대책이 다예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에 가입하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마무리 지어야만 갖다 주고 얼마 이렇게 그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서 이걸 사전적 대책으로 바꾸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A라는 물건에 전세가 5억이라면 또 전세가 3억이라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써서 잔금을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갖다 줘야만 알 수 있는 거를 똑같은 물건이니까 사전에 이게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도 전화하면 알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띄워주지 않을 뿐인데 만약에 이걸 사전적 대책으로 바꿔서 얼마 들어갈 줄 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봐요. 계약하기 전에 이게 보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는 전세 계약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받지 못할 거고 그러면 전세 시장도 안정화될 거고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 때도 보호받을 수 있지 않겠나 안정할 수 있지 않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인데 왜 정부가 안 할까 이 얘기를 제가 글로도 말로도 몇 번 했는데 고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역전세가 나타났을 때 가장 좋은 대체 방법은 누구나 거의 가입하는 건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임대 사업자 등록을 내면 75%에 대한 그 보증료를 임대인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호받기 위해서 제가 가입하는 건데 이 임대인이 내는 게 좀 불합리해서 이것도 한 5대5로 내리고 해서 좀 가입을 촉진해야 되지 않나. 지난해 연말까지 그 허그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해준 게 1조 2천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낮출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시장이 좀 아이러닉한 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매매 시장 떨어지면 전세가 인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관망세로 가니까. 근데 지금은 매매나 전세나 지금 다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KB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1%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 갭 투자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그렇죠.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전세가나 매매가나 지금 다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갭 투자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젊으신 분 중에서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 근데 그걸 빨리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통계를 차트를 보면은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 혹시나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그 전월세 시장을 예측해 보면 지금 월세가 이 대출보다 전환율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몰려서 월세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낮아진 전세가 비율 때문에 전세가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는 없어지지 않는다. 단지 이제 금리 변동에 따라서 월세 전세가 시소 게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향후에 전세는 오히려 전세가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월세가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면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굉장히 그 적극적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자, 전반적으로 전월세 시장까지 첫 번째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자, 월세 시장 혼란 속에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